네, 안녕하세요. 네, 딱 정시가 돼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네 번째 아트 토크를 맡게 된 널 위한 문화예술 COO 이지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예술의 역사를 경제의 관점으로 훑어보는 강의를 맡게 됐고요.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오늘 여기가 미술품이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는 아트 마켓이잖아요. 그래서 그 현장에 맞는 관점으로 좀 컨텐츠를 풀어봤고요. 이 과정에서 새롭게 형성된 담론들, 이 경제적으로 예술의 역사를 훑어보면서 새롭게 형성된 관점들을 살펴보면서 예술계의 지형도를 그려보는 일을 할 예정입니다. 그에 앞서서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이 어느 곳인지 한번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널 위한 문화예술은 예술 콘텐츠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지는 한 2년 된 작은 조직이고요. 저희는 예술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영상 콘텐츠로 풀어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널 위한 문화예술을 혹시 들어보셨거나 구독자이신 분이 계실까요? 네. 네. 꽤 많으신데 저희가 좀 올 초부터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국내 콘텐츠 중에서 예술을 스토리텔링하는 채널 중에서는 가장 사이즈가 크고요. 지금 이제 20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8월에 놓쳐서는 안 될 전시 탑 4에 이 밤화도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네, 그리고 저희는 이런 영상들을 만들면서 계속해서 예술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널리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컨텐츠 중에서 좀 최근에 잘 됐던 것들을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보면은 이거는 작년에 한 포크니의 작품에는 왜 물이 많을까? 그리고 왜 예술가들은 강아지가 아니라 고양이를 더 좋아할까? 왜 작품 속에는 고양이가 더 많을까? 그리고 예술 속 작품 속에 있는 인물들은 안 웃거나 혹은 어색하게 웃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은 어쩌다 욕이 됐을까? 까지 이렇게 4개의 컨텐츠가 거의 다 이제 10만 조회수를 넘어가면서 되게 많이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 컨텐츠들의 혹시 공통점을 발견하신 분 계실까요? 오늘 이렇게 제가 질문을 많이 던지는데 대답을 안 하실 걸 예상을 하고 제가 선물을 가져왔어요. 널 위한 문화예술의 굿즈, 비매품 굿즈를 가져왔기 때문에 뒤에 대답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전부 다 물음표로 끝나고 있어요. 저희는 되게 빠르고 바쁜 모바일 환경 속에서도 잊혀지지 않고 새로운 영감과 질문들이 떠오르는 컨텐츠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의 영상 속에는 곳곳에 재미있는 질문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런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사실 강의를 준비할 때도 좀 학술적이거나 어려운 얘기들도 전부 다 좀 재미있게 풀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강의도 좀 다소 중간에 좀 학술적인 용어도 나타나고 사실 제가 고대부터 시작해서 근대, 현대까지 모든 역사를 쫙 훑는 컨텐츠를 준비했음에도 아마 지루하지 않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준비한 제목을 좀 살펴볼 텐데 여기 보면 경제로 보는 예술의 역사라고 했어요. 여기에 중요한 건 사실 경제인데요. 사실 경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예술을 경제로 바라볼 때 이 경제라고 하는 거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 돈일 것 같아요. 근데 돈도 중요하지만 사실 경제의 핵심은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를 수요와 공급의 두 축으로 나누고 이 두 개의 축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을 미치면서 발전해 왔는지 한번 훑어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저희가 이 강의를 통해서 좀 목표하는 바는 뭐냐면 처음에 예술가라는 개념이 언제 생겨났는지, 그래서 그 예술 시장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러니까 돈이 오가는 마켓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더 나아가서 모두가 예술가라고 한다는 그 인식이 현재의 어떤 계기로 이루어지게 됐는지까지 살펴보는 게 목표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여기에 보면은 왼쪽에는 예술 작품, 지금 여기 밤화에도 판매되고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텀블러인데요. 사실 뭐 텀블러를 생각해 주셔도 좋고 여러분들이 오늘 들고 온 에코백이나 혹은 가방, 뭐 립스틱 이런 것들을 뭐 다양하게 상상해 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일반 상품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술 작품과 일반 상품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사실 큰 차이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 중에서 어떤 거라도 좋으니까 왜 예술 상품은 일반 상품과 다를까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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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주세요, 먼저. 차이가 있어요. 욕구의 차이. 욕구의 차이요? 네. 아름다운 그 자체로 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일반 학원 같은 경우는 확실히 필요성 같은 게 우선시 돼야 되고 뭔가 네. 네. 되게 좋은, 거의 정답에 가까웠는데,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서로 욕구가 다를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혹시 또 어떤 걸까요? 네. 만드는 주체가 다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정답에 가까워요.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예술작품 하면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세상에서 단 하나뿐이다. 그래서 좀 유일성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시죠. 근데 이제 저는 이 두 개의 차이점을 한 학자가 쓴 책에서 한번 힌트를 찾아봤어요. 아마 뒤에 계신 분들은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 콜버트라고 하는 학자가 여기 트래디셔널 마켓과 그리고 그 아트 마켓의 차이점을 이렇게 두 개로 가져왔어요. 여기에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바로 출발하는 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잘 보시면 일반 마켓은 마켓에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시장으로부터 출발해요. 근데 반면에 아트 마켓은 어디로부터 출발할까요? 컴퍼니로부터 출발해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해 주신 게 거의 정답에 가까운 거죠. 이렇게 출발하는 지점이 다르다 보니까 이 두 시장의 목표 또한 달라지는데요. 일반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목표가 이윤의 극대화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수록 그게 미덕이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일반 상품은 일반 시장과 다르게 예술 시장은 좀 더 이윤보다는 예술적 가치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하면 그거에 맞는 시장을 찾으러 가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 일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마켓,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걸 만들어요. 근데 아트 마켓에서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걸 만들 수도 있어요. 예술가들이 그러한 창작 세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갤러리스트나 혹은 큐레이터가 일반 사람들에게 그러한 메시지를 잘 전달해 줘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들이 있는데, 그래서 예술 시장은 좀 더 이윤보다는 예술적 목표를 중점에 두고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개의 극명한 차이점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를 좀 더 오늘 짚어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고대로 넘어가게 될 텐데, 사실 되게 옛날 과거에는, 그러니까 거의 뭐 기원전에 가까운 고대에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육체 노동이 정신과 신체를 추악하게 만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대표적인 육체 노동으로 예술을 꼽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술가들이 기술자, 그러니까 미천한 노동자에 가까웠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고대 예술의 특징을 빠르게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창작을 하는 주체와 그것을 소비하고 있는 그 주체, 그러니까 수요자와 공급자의 지위가 달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오콩 군상이나 이런 것들 사실 보존 상태 굉장히 좋거든요. 그럼에도 작자 미상이에요. 작가 미상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 없어요. 이것이 지워지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없앤 게 아니라 실제로 이때 당시에는 예술가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만든 사람이 자신을 드러낼 이유가 없었던 거죠. 두 번째 특징은 그러다 보니까 이 첫 번째 특징으로부터 파생이 되는데, 예술 작품과 예술가를 분리하려고 하는 자꾸 그런 시도들이 이루어져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작품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만드는 사람은 나보다 계급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머릿속으로 이 두 개를 분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술 작품은 좋은데 그걸 만든 사람은 나보다 낮아. 이렇게 상상하기 시작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 그 사이렌의 노래라고 하는 오디세이에 등장하는 그리스 로마의 신화, 여기서 등장하는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극명한데요. 이 사이렌이 우리가 왜 실제로 사이렌 소리 하잖아요. 여기서 파생된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뱃사공들이 너무 아름다운 노래가 자꾸 들려오면 그쪽으로 향해요. 거기로 배를 끌고 가면 거기서 다 무너지죠. 그러니까 이 그 사이렌을 부르는 음악가는 굉장히 악한 존재로 그려지고 그것의 노래는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인식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그것을 만드는 주체들은 악마, 그런데 그들이 만들어낸 예술 작품들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두 개를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고대 예술의 세 번째 특징은 어떤 거냐면요. 이 예술가 내부에서도 머리를 쓰냐 몸을 쓰냐에 따라서
취급이 되게 달라졌는데 재밌게도 시인은 굉장히 하이 클래스였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시인인 사포가 굉장히 많은 사료가 남아 있어요. 반면에 이때 당시에 지어진 조각상이나 예술 작품은 작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머리를 쓴다라고 생각을 했고 예술가들은 여전히 몸을 쓰는 노동자에 가깝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고대를 넘어서 중세로 오면 어떨까요? 이 중세에서는 예술이 오직 신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뒤에 이렇게 아우라가 있죠. 전혀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사실 실제로 그 사람이 아무리 빛이 난다고 해도 실제로 저렇게 빛이 나진 않을 텐데 모든 예술이 신을 위해서 그리고 신을 찬양하고 신을 기록하기 위해서 예술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모든 작품들이 다 신을 위해서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중세 예술은 보통 우리가 5세기에서 15세기 정도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딱 1000년 정도를 언급해요. 이 1000년의 시대를 암흑시대라고도 얘기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에 예술은 모두 다 성경을 위한 거고 예술이 이제 신을 기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암흑시대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때 당시의 중세 예술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로는 가장 강력한 수요자가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민중들을 내세, 그러니까 다음 세상으로 잘 이끌어주는 존재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일반 농민과 예술가들을 이제 다소 착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술가들도 오직 이것들을 위해서 이제 그 희생을 하고 작품 활동을 펼쳐나갔던 거죠. 두 번째로는 이 중세에도 당연하게 이제 예술 그 장르가 존재를 했는데 그 장르 중에서도 건축이 가장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신을 모시기 위한 수도원이나 이런 그 예배의 공간들이 잘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건축이 자연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 양식 중에서도 고딕 양식이 가장 발전을 하죠. 그래서 높이 하늘을 향해서 솟아 있을수록 신과 더 많이 맞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건축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 건축 또한 근데 사실 공공의 목적에 가까워서 지금 건축하면 굉장히 사실 똑똑하고 또 설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지만 이때 당시의 건축가는 또 여전히 신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럽 여행을 다니면서 지어진 되게 랜드마크에 가까운 좋은 건축물들이 대부분 다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졌지만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특히나 그 회화나 조각 같은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부속품으로 많이 활용이 됐어요. 그래서 그 회화라는 장르 또한 하나의 장르로 인식되기보다는 그냥 건축에 소속된 뭐 작은 부품 정도로 활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 건축 안에서도 이렇게 반정도 나온 부속물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활용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예술가는 기술자였던 거예요. 이때 가장 큰 특징은 사실 길드거든요. 그래서 길드를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이 길드라는 조직은 상업을 하는 사람들, 뭐 농장민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노동조합을 만든 개념에 가까운데 이 길드 시스템 아래에서 예술가들이 존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길드는 그 존재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인데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 위해서 존재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공급자들이 발생을 하면 너무 많은 공급자가 발생하면 공급자들이 힘들어지잖아요. 수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 중세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길드라는 제도 아래에서 예술가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하게 통제가 됐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르네상스 시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사실 고대, 중세, 르네상스 되게 빨리 넘어왔는데 이 르네상스가 사실 예술 시장이 최초로 형성된 시대예요. 그래서 굉장히 예술 경영에서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시대 중에 하나인데 이 르네상스는 15세기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꼽히게 되거든요. 르네상스는 좀 다시 부활시키다라는 의미로 중세가 너무 많은 암흑기를 거쳐서 우리가 다시 그 찬란했던 그리스의 시대로 돌아가자 이런 뜻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르네상스 시대에 다시 이제 예술가들의 지위가 좀 달라지는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메디치 가문이에요. 그래서 이 메디치 가문은 뭐 무역이나 금융이나 이런 걸로 굉장히 부를 많이 쌓았는데 이 메디치 가문이 이 높은 부를 활용을 해서 예술을 많이 후원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을 받고 그들이 창작 세계를 펼쳐나가는 데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근데 이때 이 메디치 가문뿐만이 아니라 르네상스 시대에는 중요하게 예전에 이제 국왕 중심에서 시민 국가로 넘어가게 되고 지금 같은 사회를 이룩하게 되면서 한 개인이 자율적으로 부를 쌓게 돼요. 그러면 그 부를 활용해서 예술을 소비하게 되겠죠. 그래서 소비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럼 아까 길드처럼 굳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술가들이 본인 스스로 공방을 만들기 시작해요. 지금처럼 작업실, 그러니까 레지던시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틀리에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생겨나면서 예술가들이 길드 아래에 조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차피 수요가 많으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도 예술 작품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후원자의 보호 아래 있지 않고 수요자들과 대등한 위치를 구가하면서 예술 작품을 이뤄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렘브란트의 작품 속에서는 여전히 길드가 나오지만 길드의 조직은 실제로 이 1600년대를 중심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종료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때 그러면서 처음으로 예술가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사실 예술가는 되게 비천한 육체 노동가라고 치부가 많이 됐다면 이때부터는 기술자와는 다른 미술가만의 위치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도 점점 예술 작품과 예술가를 분리하지 않고 그걸 하나로 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작품을 좋아하기 시작하면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은 누굴까?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은 또 다른 어떤 작품을 만들까? 이런 식으로 예술가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작가가 창작을 하고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 작가와 연관된 모든 것들에 다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이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인물이 두 명이 있죠.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이 미켈란젤로와 다빈치가 대표적으로 예술가라는 지위가 확보되는 그 그레이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시기에. 그래서 다빈치도 계속해서 주장을 했대요. 나는 수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시인의 천재에 필적하는 재능이 있다. 아까 고대의 시인은 되게 높은 지위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술가들도 똑같이 굉장히 천재적이야 라고 계속 주장을 했던 거예요. 미켈란젤로도 그림은 손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그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노동가가 아니라 창작자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천재로서 알고 있지만 이들이 계속해서 주장을 하면서 이 시대를 읽어나갔던 인물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비로소 예술가는 천재다라는 인식이 형성돼요. 그래서 지금 이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천재가 3명 있잖아요.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다빈치. 이들이 이때 이제 처음으로 예술가라는 개념을 가지게 되면서 활동을 했던 예술가 중에 한 명,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고요. 그러면서 이것들을 조금 이제 반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어요. 이거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이거든요. 보면은 이 아테네 학당 속에서 다양한 그리스의 천재들이 등장하는데, 왜냐하면 르네상스가 아까 그리스로 돌아가자를 주장했던 시대였다 보니까 자꾸 그리스 인물들을 그려요. 그래서 여기 안에는 실제로 뭐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피타고라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여기 다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의 천재들이 이 학당에 모여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 공간인데, 재밌는 게 여기 맨 왼쪽에 여기 보이시나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확대를 해봤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본인이에요. 라파엘로. 그러니까 나도 이 속에 함께 있을 만큼 천재야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또 하나가 있는데 이 미켈란젤로의 천장화, 여기에도 본인이 등장해요. 여기 바로 여기 중간에 이렇게 가죽이 벗겨지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본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술가들이 점점 작품 속에 나를 기록하기 시작해요. 내가 이걸 했어. 이때 이제 최초로 사인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르놀피 부부의 초상이라고 해서 얀 반 에이크의 작품인데요. 여기 보면 시계 위에 예술가의 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르네상스 시대부터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 앞면이나 뒷면에 사인을 하고 흔적을 남기고 자신이 어떤 예술가, 하나의 직업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면서 여기에 이제 이런 서명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이 르네상스 시대에 이렇게 페트론이라고 하는 건 이제 후원자가 있는 거예요. 교회라든지 뭐 국왕이라든지 이렇게 후원자가 있는 제도에서 하나의 예술 제도, 예술 시장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예술 시장이라는 건 뭐냐면 자유롭게 작품이 판매되는 시장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예술가들이 예전처럼 교회가 원하는 작품을 주문받아서 그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고 싶은 걸 그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아까 처음에 제가 말했던 마켓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컴퍼니에서 출발하는 게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술 제도 안에서 창작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창작 세계를 펼쳐나가기 시작하면서 중간에 중재자가 필요하게 돼요. 왜냐면 이때 당시에 이제 수요에 의해서 그 교회가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 때는 사실 그 수요자를 찾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이미 수요자가 존재한 상태에서 예술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예술 시장 안에서는 창작자가 작품을 막 자유롭게 만들고 나면 이게 어딘가에는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술가가 스스로 찾기에는 너무 버겁기 때문에 중간에 갤러리라든지 갤러리스트 혹은 미술관과 같은 중재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대중과 연결시켜줄. 그러면서 하나의 마켓이 형성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가격이 책정이 돼야 되잖아요. 가격을 책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은 비평가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평가를 내릴 사람, 이 신미성에 대해서 가격을 책정하고 시장에 어떻게 유통될지를 결정하는 사람. 그래서 이 비평가들도 이때 당시에 생겨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의 정말 마켓이 형성이 되게 된 거예요. 이런 예술 마켓 안에서는 근데 한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전에는 패트론 아래에서는 예술가가 그리고 싶은 걸 그릴 수 없고, 예술 시장 안에서는 내가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데, 대신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요, 예술 상품은 그 하나를 가격을 매기기 위해서 너무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그 예술 상품이 개개인에게 가지고 있는 효용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앞에 퍼포먼스를 한번 보면요, 이제 현대 예술에는 퍼포먼스가 되게 흔해졌죠. 그래서 이 퍼포먼스를 보면 어떤 관람객은 이 앞에서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이게 마리나 아브라모비치의 그 모마에서 열렸던 퍼포먼스인데, 어떤 예술가는 이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데 어떤 관람객은 이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어요. 내가 낸 세금으로 이런 작품을 만들다니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개개인마다 이 예술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너무나 다 다른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술가는 하나의 직업으로 형성되고 또 천재성이 인정받다 보니까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예술가가 돈을 이야기하면 되게 이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예술가는 예술에 몰입해서 계속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자꾸 돈 하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술은 현실과 거리가 먼 것으로 치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 시장은 형성이 됐는데 예술가는 스스로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좀 이상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 기존의 경제학자들은 예술 상품을 오히려 상품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전통 경제학자들 중에 하나인 아담 스미스나 여기 알프레드 마샬 같은 경우에는 예술 상품은 상품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한편으로는 근대로 넘어오면서 예술은 계속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은 오히려 그 천재성이 인정이 되면서 사람들은 예술 향유에 대한 욕구가 더 커지고, 그러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근대 1900년대로 오면서 되게 여기 보면은 그 줄을 서 있죠. 연극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위에는 오페라 공연을 보기 위해서 많이 모여든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또 옆에는 구겐하임이에요. 그러니까 미술관, 공연장, 그리고 그것들을 관람하는 관람객들이 이 환경 안에서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미국에서는 뭐 카네기홀이라든지 링컨 센터와 같은 되게 대규모 예술 공간들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예술 시장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때 그 제3의 물결을 이야기한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가 이 학자가 굉장히 그 젊었을 당시에 책을 한 권 썼는데, 그게 바로 문화 소비자라는 책이에요. 이게 1970년대에 지어진 책인데, 이 책에서 엘빈 토플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미국인들이 문화를 위해 지출하는 돈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관객의 수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정말 놀랍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되게 기뻐서 쓴 책이에요. 미국의 예술이 이렇게 발전하다니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인데, 여기에 최초로 한 경제학자가 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이거를 하나 이제 문화 붐 현상이라고 하는데, 문화는 굉장히 붐을 이루고 있는데 과연 예술가들은 돈을 많이 벌고 있을까라고 반문을 했죠. 그래서 이 보몰이라는 학자가 그래서 예술 시장 그리고 예술 경제에서 굉장히 랜드마크적인 존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학자가 쓴 논문이에요. 이 논문을 보면은 그 제목이 공연예술, 경제적 딜레마라고 해서 이 책의 서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의 공연예술 열풍이 확산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술가의 가난은 해소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이 당시에 보몰이 예술가를 한 명 한 명 다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대요. 그래서 얼마 벌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왜냐하면 전성매진이 막 되고 있는데 예술가들은 그러면 그만큼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그럴까? 라고 반문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때 당시에 최저임금도 못 받고 공연을 하고 있는 예술가들도 존재했다고 해요. 근데 이 보몰은 이 논문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이 예술가들이 최저임금도 지급되지 못하고 이렇게 공연을 하고 있는 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만성적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거를 자기만의 언어로 비용 질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논문에 딱 한 번 등장하는 단어인데 코스트 디지즈라고 해서 그러니까 병이 났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왜 만성적이라고 얘기를 했을까라고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문화예술은 기술의 발달에 따른 생산성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 당시 미국은 그 포드 자동차 아시나요? 그래서 그 자동차가 처음에 이제 만들어지던 시기인데 이때 이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노동자들이 이 컨베이어 벨트 앞에 착착착착 앉아서 어떤 사람은 조립하고 어떤 사람은 부품을 붙이면서 생산성이 엄청 극대화돼요. 공장 시스템 아래에. 근데 반면에 예술 공연은 어떨까요? 이렇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겠죠. 그러니까 공연을 하나 만들 때마다 똑같은 수준의 노동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이 아래에서 최저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술가들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한 방법? 일단 저는 티켓 비용을 엄청 높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수익이 많아지겠죠. 근데 이러한 주장은 보몰이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예술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을 지키고 싶어서 너무 티켓 가격이 오르면 좀 그 예술의 불공평이 더 심화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해결책을 이 논문에서 주장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공연 예술의 지속적인 제작을 위해서 개인, 기업, 개인 그리고 기업 그리고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은 문화예술을 국가가 지원하는 게 너무 당연하지만 미국에서 무려 최초로 이런 주장을 했던 학자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예술을 지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발벗고 나서서 예술가를 지원해야 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NEA라고 하는 그 기구가 처음으로 설립이 되는데 이 기구가 바로 공식적으로 국가가 예술을 지원해주는 기구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같은 거겠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미국에서 이런 NEA가 설립되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에도 72년도에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이 돼요. 그래서 이 진흥법에서는 최초로 예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왜 국가가 예술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반증해주는 그런 제정법이었고 그리고 73년도에 바로 문화예술진흥원이 설립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보몰의 연구 이후에 그 예술가를 국가가 지원해야 돼라는 담론이 처음 생겨났는데 사실 보몰의 연구 이후에 이 보몰을 반론하는 주장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어요. 그 주장들에는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로는 아까 문화예술은 기술을 이용해서 생산성 증대를 이룩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술도 분명히 기술의 발전에 혜택을 입을 수 있어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할 때도 의상을 보관하는 보관소가 발전이 되면 의상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을 거고 또 조명이나 혹은 음향 시스템이 발전하게 되면 예술의 단가도 그만큼 내려가기 때문에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반론들은 이 이후부터 등장을 하는데 국가가 예술을 지원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국가의 예산이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예술을 지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좋은 예술을 지원해야 돼요. 근데 좋은 예술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예술을 지원을 한다라는 개념의 기저에는 어떤 게 깔려 있냐면 고급 예술과 대중 예술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예술과 그렇지 않은 예술을 나눠서 좋은 예술을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세 번째 반론은 이 두 번째 반론과 연결이 되는 건데, 국가의 돈을 공급자, 즉 예술가에게 지원하면 그게 과연 공평한 분배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가가 예술 작품을 펼치는데 그거를 만약에 향유하는 사람이 없다면 과연 예술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반론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반론들 때문에 세 번째 담론이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요. 아까 좋은 예술은 따로 존재하는가라는 반론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대표적으로 프랑스에서 어떤 실패의 경험을 하나 겪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1959년도에 프랑스의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던 앙드레 말로가 있어요. 이 앙드레 말로가 문화의 집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요. 그러면서 좋은 예술을 더 많은 대중들에게 보급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계획들을 세운 건데, 이때 당시에 말로가 모든 지역마다 문화의 집을 건립을 하면서 그 안에 오케스트라, 그리고 오페라, 발레 이런 공연들을 막 보급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런 거를 문화의 민주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문화를 더 많이 민주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이 개념이 생겨나면서 이 프랑스의 초대 문화부 장관인 앙드레 말로가 이런 계획을 세우게 돼요. 근데 여기에는 아까 말했듯 엘리트 예술과 고급 예술을 대중들에게 제공해야 돼라는 기저가 깔려 있는 건데, 이 정책이 성공했을까요? 아니면 실패했을까요? 네, 실패했어요. 왜냐면 이 문화의 집에 아무도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말로가 사실 굉장히 프랑스인들이 좀 존경하는 문화부 장관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큰 실수를 하게 되죠, 이 정책이. 그래서 대회의를 펼치고 왜 사람들이 문화의 집에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하기 이전에 사실 이 정책의 뿌리가 돼서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에서까지도 이런 고급 예술을 더 많이 보급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문화 정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문화 예술이 양적으로 많이 보급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표를 하나 그렸는데, 이전에 고대 예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고대에서 근대로 넘어가면서 예술의 천재성이 인정될 때는 오히려 이거 방송 끝나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주최자 서부국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관람객분들은 사회적 거리를 실천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예전에는 오히려 예술 그 자체를 인정해주는 천재성이 있었다면, 오히려 이런 예술가를 지원을 하기 시작하면서 예술을 하나의 도구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 좋은 예술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더 많은 예술을 향유하게 해야 돼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대중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국가가 생각했을 때 이건 좋은 예술이야, 이건 고급 예술이야 라고 하는 걸 문화의 집, 그리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문화회관 이런 곳에다가 다 보급을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사람들이 좋은 예술을 알기 위해서는 예술을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모든 대중들이 다 예술적 경험을 어렸을 때부터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페라를 들으러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작은 시골 마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문화의 집을 건설해서 거기에 오페라 공연을 연다고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두가 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좋아하는 예술이 따로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그 마을의 예술이 또 따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위에서 아래로 펼쳐지는 문화 정책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담론인 수요적 측면에서 경제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수혜자에 대한 연구가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는 공급자, 그러니까
예술가들에 대한 그 지원에 대한 그 담론이 처음으로 생겨났다면 그 이후에는 더 많이 공평하게 예술이 분배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술을 향유하게 해야겠다. 그래야지 나중에 그들이 각자의 취향을 가지고 예술을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더 선순환적으로 예술계가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 담론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때 문화의 민주화에서 문화 민주주의로 이행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문화의 민주화는 아까 좋은 예술을 상정해 놓고 이 좋은 예술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문화 민주주의는 다양한 계층들의 문화를 모두 인정해주는 그런 게 핵심 그 정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의 민주화는 고급 문화의 접근성 확대라고 한다면 문화 민주주의는 다양한 계층의 문화 증진, 그러니까 참여적인 예술이 더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문화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부터 도입이 되고 또 현재까지도 문화 정책의 핵심 기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문화 민주주의에서는 삶을 창의적인 과정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프로페셔널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술이 계속 존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예술이 작동하게 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문화의 민주화에서 문화 민주주의로 이행되는 게 가장 최근의 담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제가 표를 정리를 해봤는데 이거는 뭐 다양한 논문에서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 표예요. 그래서 보면은 좀 어려운 그 단어들 같지만 사실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이거든요. 여기에서 문화 민주주의는 일단 기본적으로 문화의 단일성이에요. 그래서 좋은 예술은 존재해라고 이제 하나의 기준을 잡아놓은 거죠. 근데 반면에 문화 민주주의는 각자만의 예술을 모두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 다양성이라고 해서 지금 문화 정책에서 실제로도 다양성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기조 아래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문화의 민주화는 기관 중심이에요. 그래서 제도가 인정해 주는 예술이 따로 있었는데 문화 민주주의는 오히려 비전문가 조직도 예술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새로운 그 개념들이 생겨나고요. 그리고 가장 그래서 대표적으로 차이점은 이 전문가 중심과 아마추어 중심이에요. 그래서 문화 민주주의는 전문가의 전문적으로 예술을 하는 사람들만 초점을 뒀다면 문화 민주주의는 삶 속에서 다양하게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은퇴를 하고 그림을 그린다 혹은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글을 쓴다 라고 하는 좀 아마추어 중심의 예술가들도 모두 다 포용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저는 사실 이 문화의 민주화랑 문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차이점이 가장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문화 민주주의는 결과지향적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얼마나 좋은가. 근데 반면에 문화 민주주의는 과정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 문화 민주주의는 삶 자체를 창의적인 과정으로 본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문화 민주주의에서는 사람들이 예술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어떤 효능감을 느끼거나 혹은 시민성을 회복하거나 이런 것들에 더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화 민주화와 문화 민주주의의 차이로 인해서 지금은 현재 문화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좀 더 많이 정책에서 포함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수혜자를 기르고 또 모든 사람들이 예술을 삶 속에서 구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정책 두 가지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이 서울예술교육이에요. 그래서 TA 제도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에 이제 연령대가 대부분 제가 다 20대 이후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드리면은 저희가 어렸을 때는 그 초등학교 교실에서 예술을 배울 때 그 담임 선생님한테 배웠잖아요. 수습강이나 뭐 수채화나 이런 것들을. 근데 최근에는 이 서울문화재단 그리고 서울시에서 예술가를 교실로 파견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2017년도부터 진행이 된 사업이거든요. 이게 대표적으로 수혜자를 육성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교실 안에서 예술을 배울 때 예술가에게 직접 예술을 배울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 예술가를 한 반에 2~3명씩 파견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의 그 교육 복지도 올라가요. 교육 복지를 책정하는 방법이 뭐냐면 예술가 한 명당 그 교사 한 명당 얼마나 많은 그 학생들이 붙어 있느냐인데 저희가 담임제도일 때는 사실
담임 선생님 한 명이 30명의 아이들을 다 케어했잖아요. 근데 이 TA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교실에 예술가들이 두세 명씩 가니까 이 한 선생님당 아이들이 이제 뭐 5명, 6명씩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집중적으로 또 밀도 있게 예술을 배울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거를 유튜브 채널에다 검색을 해보면 예술가 수업을 할 때 그러니까 잭슨 폴록처럼 바닥에다가 캔버스를 깔아놓고 같이 이렇게 뿌리는 작업도 하고요. 예술가들이 실제로 개발해온 교환을 가지고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여기 아래에 캡처해온 게 서울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생활문화 플랫폼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캡처한 거거든요. 여기에서 캐치프레이즈가 날마다 예술이에요. 그래서 그 전문가 예술을 육성하는 게 아니라요. 모든 시민들이 예술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는 사이트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서울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의 일환으로는 그 동네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만약에 뭐 마포구다라고 하면 그 서울에 있는 마포구에서 그 예술 조직을 이루고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예술을 할 수 있도록 동아리를 지원해요. 그래서 뭐 수채화 동아리 아니면 뭐 뜨개질 혹은 판화 뭐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악기도 있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예술들을 지원하는데 이들의 목표가 예술가를 육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시민들이 예술을 하는 과정에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는 게 목표인 거예요. 제가 사무국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부산 국제관 아트케어 마감 시간은 오후 6시입니다. 관람객분들은 일정 참고하시어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사무국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부산 국제관 아트케어 마감 시간은 오후 6시입니다. 관람객분들은 일정 참고하시어 관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서울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생활문화 혹은 생활예술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최근에 모든 사람들이 삶 속에서 예술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되게 빠르게 고대부터 시작해서 근대의 예술 시장 속에서 최초로 예술 시장이 형성되던 시기 그리고 그 예술 시장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국가가 예술에 개입을 하게 된 사건 그리고 그 뒤에 오히려 고급 예술과 대중 예술을 나누고 좋은 예술을 나눔으로써 일어나는 부작용으로 인해서 최근에 새롭게 생겨난 정책까지 빠르게 되게 훑어봤는데 사실 되게 걱정했던 거랑 다르게 강의 시간은 준수하면서 제가 끝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되게 그 예술가라는 개념이 처음 생겨난 순간 그리고 모두가 예술가라는 인식까지라고 하는 이 개념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잡혔으면 좋겠고 이 과정에서 좀 생겨난 질문들이나 이런 게 있으면 자유롭게 Q&A를 하는 시간을 한 15분 정도 가지려고 하는데요.